경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강 의원을 상대로 11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연일 부동산 가격 안정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5% 관세의 관보 게재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우리 측의 입장을 설득했는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설득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큰 불이 난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원인과 해당 공장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이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돌파한 건 지난 198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뒤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경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 제기 후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어제 강 의원을 상대로 11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등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금품 공여자와 전달자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각각 4차례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 의원까지 2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막판 법리 검토 등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어제 조사도 장시간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들어선 강선우 의원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다른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첫 소환 이후 강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불러 1억 의혹과 더불어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강 의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고려하는 배경 설명해 주시죠. 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입장이 다른 핵심 인물들과는 엇갈리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의혹 제기 이후 SNS를 통해 전 사무국장 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것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남 씨는 강 의원이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금품을 둘러싼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큰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졌죠. 대피하던 직원 3명이 다치기도 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예,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입니다. 네, 조 기자 뒤로 건물이 많이 탄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상층부가 검게 그을렸고 일부는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떨어져 나간 건물 외장재가 건물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화재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12명을 포함해 모두 3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당국은 이번 감식을 통해 SPC 공장에서 불이 난 R동 3층을 위주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4층에서도 불꽃을 봤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4층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전 설비만 있었는데 당국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추정되는 화재 원인이 있습니까? 예,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빵을 만들던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당국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고 계속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3층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삼립 시화공장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8시간 가까이 지난 어젯밤 10시 5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40대 여성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원 5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8시간 가까이 이어진 SPC 삼립 공장 화재 현장에선 진화 과정에서도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처 환복하지 못한 채로 대피해 추위 속에 발만 동동 구르던 작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제보로 본 당시 화재 현장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장 건물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순간 쾅 하면서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소리가 들립니다. YTN으로 온 제보엔 화재 초기 비슷한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길게는 10분 정도 들렸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물 뿌릴 때마다 들렸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들렸다가 그 뒤부터는 안 들렸거든요. 실제로 소방당국도 폭발음을 들었다는 신고가 속출했다면서 가스 폭발이나 정기적 요인까지 원인 파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초기에 촬영된 또 다른 제보 영상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까맣고 노란 화재 연기 사이로 새카맣게탄 물체가 건물 밖으로 휘날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불길이 건물 내부를 뒤덮으면서 진입하지 못한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를 동원해 건물 밖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도 영상 곳곳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공장에서 불이 난 만큼 인근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현장을 메운 사이렌 소리에 진화 현장에서의 긴박감 또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화재와 연기 탓에 미처 작업복을 갈아입지 못한 근무자들이 현장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8시간 끝에 모두 불이 꺼진 이번 화재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연기를 흡입한 직원 3명에 그쳤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또 SNS에 올렸습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생각을 SNS에 또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글을 다시 적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문사에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으로 규제는 센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끝나는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시장에 풀리는 집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뒤따르는 부작용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거듭 선을 그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젯밤엔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효과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던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또 오후에는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계 핵심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중관계 복원 흐름에 맞춰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다시 압박하고 나선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책도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는 가결됐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내부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혁신당과의 통합을 두고 민주당 내부 반발 여전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마치 야당과 마주 앉은 듯 서로를 향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의 모든 과정은 당 주인인 당원 뜻에 달려 있다며 전당원과 토론할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합당 논의에 반대해온 최고위원들은 면전에서 또다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강력한 대통령을 두고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이런 논의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까지 대상에 포함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모임의 아침 간담회에선 당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속도 조절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선수별로 의원들을 모두 만나보겠다는 계획인데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루자는 요청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합당을 뒤로 미루자는 건 쓸데없는 소리다, 전혀 아니라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경청하되 후퇴는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1인 1표제가 중앙위 투표에서 제적 과반을 딱 16표 넘는 아슬아슬한 수치로 통과됐고 일정 연기 주장도 만만찮아 타협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뒤에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취임 뒤 첫 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짚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미 통상 마찰 등 외교안보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5대 혁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마련과 청년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 확대, AI와 에너지 주권 확보, 인구혁명을 위한 파격적 지원과 지방혁명 시대 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불체포 특권 축소와 선거 연령 16세 하향도 제안했습니다. 말미에는 정권의 황금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당내 현안이나 계엄, 탄핵 관련 내용은 빠진 가운데 당 안팎에서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에 나서 얻을 게 무엇이냐며 공조에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제의원 총회에서 장 대표는 대표 연설을 끝내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재신임 당원 투표 수용을 의미하는 건지 또는 지방선거 결과에 거취를 맡기겠다는 뜻인지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에도 상승세로 돌아서 5,3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도 새로 썼는데요. 반도체 대형주는 약세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네, 어제 7% 급등했던 코스피는 숨을 고르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소폭 하락한 5,260선으로 출발했지만 곧 내림폭을 줄이더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3거래일 만에 5,300선을 다시 돌파한 뒤 5,361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오름폭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 안팎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8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5,7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반도체 대형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내려 16만 7천 원, SK하이닉스는 1% 넘게 하락해 89만 4천 원대로 내려섰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2% 올라 50만 원대 복귀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4% 오르는 등 원전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상승해 1,150선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어제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반도체 종목은 쉬어가지만 다른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 여파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1,440원 후반으로 장을 시작한 뒤 1,450원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이번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인상 철회를 요청한 거로 전해졌는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대미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미 국무부 청사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눈 조 장관은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급한 불, 관세 인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이 이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원자력과 핵잠, 조선산업과 대미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미국에 남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주말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구윤철 부총리와 회동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을 다뤘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현장 연결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돼서 우리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과 야당의 또 우리 박수영 간사님 그리고 조국신당의 차기근 의원님 그리고 혁신당의 천하람 대표님 이렇게 각 당 간사님과 대표들 모시고 대미투자특별법 관련돼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세 재인상을 올리면서 서로 입법 지연이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국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월 달에는 이게 11월 26일 날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12월 달에 다른 법 했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논의할 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고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키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다. 정상적으로 작동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서로 어디다 책임지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 책임 떼이는 책임 전가하고 정부도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 질의, 업무 보고, 법안 상정 관련돼서 구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잡는 것은 우리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좀 추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죠? 네. 전체 회의 하시면은 현안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질이랑 법안 심사를 같이 진행하는. 네,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국회는 정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법을 누구인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라면서 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군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면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행정부와 의회, 미 상공회의소, 싱크테크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무역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우리 취재진과 만나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거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이 우리의 시스템이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미 접촉을 계속해야 할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5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도 역시 비공개 상태로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최대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8개에 달하는 만큼 일주일 내내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은 오늘부터 정식 공판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데 재판부는 앞서 가능하면 모레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데요. 조 전 원장 측은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일 치러집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맞물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기소된 지 429일 만이고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지 45일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보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은닉교사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던 겁니다. 아울러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면서 김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지난 1년여 동안 2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하는 입춘인 오늘, 날은 온화하지만 공기는 탁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면 하순의 강추위가 길게 이어졌던 지난달은 8년 만에 가장 추운 1월로 기록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짚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입춘이라 그런지 날은 많이 풀렸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0.9도로 1월 16일 이후 19일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면 늘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가운데 다른 지역도 점차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이어지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짐과 동시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은 날이 풀렸지만 1월 말엔 강추위가 오래 이어졌는데 8년 만에 가장 추운 1월로 분석됐다고요?
네, 기상청은 오늘 1월 기후 특성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1.6도로 평년보다 0.7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이 평년을 밑돈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인데요. 기온 변화 폭이 컸던 가운데 특히 하순에는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대기 상층의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까지 겹치며 강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온뿐 아니라 강수량과 습도도 이례적이었는데요. 강수량은 평년의 19.6%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 전국 상대 습도는 53%로 관측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눈이나 비가 한 차례도 오지 않은 곳도 많았는데요. 대구 등 영남 9개 지역과 일부 전남 동부에서는 1월 내내 눈비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은퇴 뒤에도 여전히 일을 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8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은퇴 뒤에도 여전히 일하는 고령자 숫자가 지난해 사상 최다였던 거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70.5%로 지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를 돌파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60%를 넘어선 이후 코로나19를 지나 2022년부터는 60% 후반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8%가 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고 있는 영향인 거로 분석됩니다. 취업자 수에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72%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15만 2천 개 공급할 예정인데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률도 높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데 대해 노사정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방법론이 다릅니다. 노동계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뒤 재고용을 요구해 아직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의 1인 1표제 두 번째 시도 만에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리더십 논란에 직면했던 정청래 대표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재적중앙위원회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내의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 역사의 어두운 면을 청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을 민주당에서 열게 됐다. 개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좋아하는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치 세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1인 1표제하고는 관련이 없죠. 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죠. 1인 1표제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긴 했는데 덩달아서 지금 반대표도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달 전에 이거를 그 중앙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예. 투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가 넘는 찬성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통과 요건이 재적 과반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못 미쳐서 이게 부결이 됐거든요. 이번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앙위원 590명 중에 투표율이 상당히 한 85% 이상 투표를 했고 그중에 이제 투표자 중에 60% 찬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반을 약간 넘는 아슬아슬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최근에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합당 논의와 맞물려서 그런 의심이 짙어지면서 생각보다 지금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뭐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나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같은 결과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 공약도 지켰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그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한숨 돌린 결과이긴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정 대표가 지금 제기해서 당내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게 또 한 번의 리더십 실험대에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용 밀어붙이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1인 1표제 통과가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이재명 모델을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본인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작년 12월 5일에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1인 1표제가 부결될 때의 찬성표와 오늘 나온 찬성표를 비교해 보면은 41명의 찬성이 늘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라는 어떤 설득 내지는 정지 작업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1인 1표제가 도입됨으로써 다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없어지면은 그것만으로도 본인의 연임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맞게 됩니다. 작년 8월 2일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는 여론조사도 이겼고 권리당원 투표도 이겼는데 유일하게 대의원 투표에서만 6.2%를 졌어요. 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종의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다른 한편으로 그 연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쪽에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합당 과정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합당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합당에 반대함으로써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쪽에 반대 목소리와 시도도 한층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작용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고 이번 1인 1표제 통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당내 개파 청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또 뭐 개파와 지금 관련이 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개파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무슨 뭐 제왕적인 총재가 있거나 실권자가 있어서 그 실권자한테 잘 보이면 공천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의 민주당의 그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도 어쨌든 당원들의 투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그걸 이제 완전히 평평하게 대의원과 당원의 칸막이 없이 만들겠다는 거여서 이게 이제 당원 주권이라는 맥락에서는 큰 진전이지만 개파 해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다른 의미의 개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강성당원 개파라는. 그래서 이렇게 1인 1표가 되면 정청래 대표처럼 당원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당원 기반을 확고하게 닦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당직 공직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생업에 바쁜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당내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응집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주로는 당원의 여론으로 표출이 되고 당원의 여론으로 조직화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강성당원이라는 새로운 개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변화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앞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돌아보면 뭐 당원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60% 넘는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당원 대의원 간의 이 표의 등가성이 동등해지면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말하자면 연임 가능성 이게 한층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모든 선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그때까지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환경 자체만은 유리해진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뭐 사실상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거의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거나 또 김민석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층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저도 궁극적으로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정상의 진통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이 1인 1표제 통과가 이후에 가까이는 합당 문제, 그리고 이제 다가올 전당대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 유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직위원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숙의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자,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3대 개혁을 강조한 반면에 오늘 장동혁 대표는 3대 특검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단식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두 대표 간의 차이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야가 입장이 일치하면 오히려 이상한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정치가 양극화된 시대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메시지의 톤과 일관성이 여전히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단식을 할 때는 쌍특검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거기에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대두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특검을 하자고 했어요. 사실은 단식을 할 때부터 이 세 가지 특검을 모두 다 명분으로 내걸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명이 됐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신삼특검이라고 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까지 포함한 3개의 특검을 주장했었는데 단식 과정에서는 그걸 의식해서 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들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본인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 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니컬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물론 반어법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제 말한 톤과 오늘 말한 톤이 좀 사뭇 달라서 이렇게 메시지의 톤과 기조가 좀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자체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언을 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기조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마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은 여야 간의 협상이나 여야 간의 합의가 먼저다. 이렇게 아마 대통령이 말하기도 했죠.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긴 하지만 야당 존중과 동시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정부와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할지 상의하는 게 순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야당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취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야당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의제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맥락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학적인 차원으로 판단을 한다면 야당이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데 굳이 야당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선거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요구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허전한 공허한 그런 메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송영훈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이게 메시지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야당이 야당다운 견제 역할을 하려면 하나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물러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결국 말려서 물러났는데 때문에 이게 내부용 단식이다. 근데 이런 평가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요구나 야당 대표의 배수진을 진 투쟁도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크게 위협이 되거나 크게 신경이 쓰이는 이 이슈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게 여론을 움직여야 여론에 반응하는 건데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대여 투쟁은 혹은 대여 견제는 대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가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영수회담을 자주 하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주장해 왔던 것이죠. 일관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고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이 성사됐을 때는 여의도에서 용산이 그리 멀지 않은데 여기까지 오는데 720일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 발언해서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한 일관성에 비춰보자면은 사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야 맞죠.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은 영수회담을 했을 때 무엇을 들고 갈 것이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특검을 목표로 내걸고 단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그 거론한 3가지의 특검 중에서 하나라도 특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통일교 게이트는 신천지하고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신천지 특검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공천 게이트 특검과 대장동 황소포기 특검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받아올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대화 내용을 준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내홍의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당원들의 결속 그리고 지방선거 진용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김용태 의원이 제시한 재신임 투표요? 네, 뭐 그런 내용도 그나마 이 갈등 구조를 갖다 종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국회 대정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거칠 표명을 뭐 어떤 내용으로든지 그 거칠이라는 것은 지금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흔히 말하는 거칠은 아니에요. 이 거칠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갈등 구조를 지금 벗어나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특단의 아마 의지를 보이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와 관련한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 이미자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서 100% 결과 수용을 전제로 재신임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고민을 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서 재신임 투표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 갈등이 워낙 심각하고 뭔가 이 갈등을 어느 수준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선거를 치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갈등과 내용을 안고서 지방선거에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출구 전략의 하나로서 당원들에게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이런 총투표를 하자. 예. 아마도 그 총투표가 성사가 되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수용해서 성사가 된다면 재신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당원들이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고 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도 선거 불과 4개월 앞두고 당대표를 바꾸게 되면 그게 가져올 혼란도 크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상보다 반대표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재신임이어도 재신임이 아닌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재신임 투표라는 장을 열어서 지금 분출되고 있는 갈등을 더 격화시킬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과정의 이 타당성 문제를 지난 그 의총에서도 뭐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만 딱히 이 당 내부에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혹은 장동혁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예.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처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후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 반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으로는 당 지지율의 반전이나 혹은 지금 뭐 대여 투쟁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나 혹은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당의 확장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나 예. 이런 걸 만들어내기가 좀처럼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선거가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오 시장도 표현을 했듯이 예. 수검댕이처럼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또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그제 있었던 그 국내임 의총 분위기도 상당히 좀 안 좋았다고 하고 장동혁 대표도 무거운 표정으로 의총장을 나온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신임 투표가 장 대표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재신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실시되면은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선례도 있어요. 2017년 12월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할 때 호남계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재신임을 전당원 투표로 물었거든요. 그리고 호남계 의원들은 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했었습니다. 결국 실시가 됐고 안철수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재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합당까지 이루어졌죠. 원래 현직 당대표가 자신의 재신임을 물으면은 그래도 당원들이 계속 가라는 쪽으로 투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플레비지트라고 해서 그런 것은 권위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동한다면은 이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될 겁니다. 예. 다만 이것이 정치 윤리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인물들을 제명해 놓고 결국에는 당대표의 거취가 걸려서 재신임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그 제명이 옳으냐 그르냐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보자라는 정치적 함의가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일종의 도편 추방제처럼 되는 겁니다. 현대 정당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머릿수가 많다고 주류가 비주류를 축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그 가능성이 지금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대안과 미래 초청 토론에 이제 발제자로 이제 가셨잖아요. 네. 의원들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은 선거 연대 가능성. 질문도 많이 나왔다는 보도는 이렇게 나오던데 네. 선거 연대가 진짜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해서 얻을 게 뭐냐는 거죠, 개혁신당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어게인하고 절연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거 당연한 게 왜 조건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저희가 걔네들끼리 얘기하는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선거 구도에 있어가지고 저희를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들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예. 자기들의 그 개혁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랑 상관없이 하면 됩니다. 예. 우리랑 경쟁하는 거지 개혁으로는. 예. 그거를 굳이 우리랑 조건부로 엮이게 되면 우리만 피곤해집니다. 자,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때 이제 연대 가능성도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완주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선거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에 있어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사안별,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연대는 하더라도 선거 연대는 없다. 이 입장을 비교적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계엄 내란 탄핵에 대한 입장이 워낙에 다른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른바 당내 윤호개인 세력 이런 분들하고 손잡고 만들어진 체제다 보니까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혹은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비추어 보면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즉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와 손을 잡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예. 그런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 체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다라는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그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한 저는 이준석 이 개혁신당 대표나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장 대표 단식하는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서 예. 쌍특검 연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그 단식의 마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더더욱 개혁신당으로서는 사안별 공조나 연대마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민다. 이 모양새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징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손을 내밀고 당내에서 그래도 상당한 지지가 지난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축출해내는 모습 상당히 국민들께서 모순적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 선거 연대가 정말로 없을 것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코멘트가 해서 얻을 게 뭐냐라고 하지 안 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얻을 게 있으면 한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정치 번역기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이준석 대표는 2018년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석수가 지금 개혁신당의 10배 가까운 28석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성적표가 광역단체장 전원 낙선, 기초단체장 전원 낙선, 광역의원 5명 당선, 기초의원 28명 당선이었거든요. 나머지 1000여 명의 후보가 전국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SNS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야권에서 반박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러면 정부 여당 쪽에서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주요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주택 처분에 이미 이제 집을 내놨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좀 진정성이 의심이 좀 해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내놓은 건 아니죠. 대변인하고 춘추관장이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내각에도 다주택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책 신호,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이 지금 다주택자들에게만 집을 팔아라라는 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집을 팔 건지 하는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에 세금이 늘어나도 집을 안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들고서 안 팔면은 저거는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정부 들어서서 벌써 서너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이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고 이전에 유보해뒀던 정책수단까지를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본인의 고유한 지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있는 게 비정상이고 그게 우리 경제나 성장 잠재력이나 민생에도 위협이 된다 때문에
이거를 주식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좀 경제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소신이 있는 것 같고 예. 마침 또 이 반도체와 같은 이런 제조업의 슈퍼사이클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이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더더욱 지금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부동산 그 시장에 투기 심리가 꺾이고 조금 시장이 정상화될 건가. 근데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까. 이게 지방선거 이유가 될 텐데요. 그걸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에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집은 말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이 궁극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129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놔서 서울 수도권에 영끌한 숫자를 제시했죠. 6만 호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중이 상당 부분 재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주택이 28,600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84 부동산 대책과 겹치는 거예요. 그 당시 공급 대책으로 내놨지만 5년 반 가까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곳들이 포함되어 있죠.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테릉시시나 용산의 캠프킴 같은 곳입니다. 예. 그런 숫자를 내놓으면서 과연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언제 실현될지 기약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과천에 지금 경마장하고 방첩사 부지 묶어가지고 9,800세대 공급한다고 하는데 경마장 가는 길 아무도 몰라요. 과천의 그 경마장이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예. 어느 세월에 그걸 헐고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일 SNS를 통해서 강공 메시지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민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양질의 민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됩니다. 그 왕도를 애써 우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또 악마와 거래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예. 저는 그렇게 말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 대변인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 대통령 그 SNS 올린 글 중에 동남아 스캔 범죄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요 글이 삭제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에는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삭제가 위법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일단 대통령 기록물법 2조 1호 감옥, 1호의 2 감옥, 또 공공기록물법 3조 2호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요, 공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가 공공기록물에 포함되고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SNS를 올렸으면 그것도 전자적인 형태의 기록 정보에 포함돼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법 14조에서 이제 임의로 어떤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SNS의 성격상 그건 올렸다가 지울 수도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삭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지위에서 어떤 SNS를 올리면 그게 올라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다 아카이빙이 돼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오바마 대통령이 됐든 원래는 대통령으로서의 기관 공식 계정을 사용해서 SNS를 올리고 그것이 퇴임되면은 전부 다 아카이빙돼서 봉인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 외교 문제를 우려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굳이 크메르어까지 사용하면서 다소는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쓴 것 자체가 좀 발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예. 캄보디아 쪽에서는 불쾌했을 거고 대사 초치까지는 아니지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뭐 내린 건 저는 불가피했다고 예. 보고요. 메시지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이렇게 외교적인 민감성을 담고 있는 메시지 관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즐겨하고 소통에 능하다 하더라도 조금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세계 전반에는 또다시 불안감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 낸 관세는 7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되돌릴 경우 이 부담은 최대 11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반복 개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관세 인상 여부를 떠나 기업들을 진짜 괴롭히는 건 상시화된 불확실성입니다. 관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도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시나리오로 만들어갖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당장 열흘 뒤에는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정산도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낸 관세를 미국 당국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상호 관세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산이 끝난 뒤 위법 판결이 난다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가 꽤 복잡해집니다. 정산 이전이라면 정정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는 미 관세청의 이의 제기와 불복 시 국제무역법원 제소까지 가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먼저는 관세 환급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정산 시점을 좀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역 합의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관세 불확실성에 기업들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한 해 전보다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등은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가 12,000여 대로 전년보다 86.8% 급감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향이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4.6%로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데다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캠퍼스의 낭만 대신 로그인으로 시작된 대학 생활. 동기들의 얼굴보다 모니터 화면이 더 익숙했던 이른바 코로나 세대 이야기인데요. 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에서 이들이 마주한 풍경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코로나19의 절정기였던 2021년 대학에 입학한 4,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없는 이른바 저지향 집단이 39%나 됐습니다. 10년 전 조사보다 13%포인트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반면 큰 포부를 가진 고지향 집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래 성공보다 당장의 안정, 그러니까 현생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겁니다.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대학 신입생들이 가정의 화목과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면 지금은 명예와 자기성장, 물질적 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수는 10년 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관계의 온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고 먼저 연락하고 휴일을 가족과 보내려는 응답은 모두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팬데믹 시기의 고립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청년들을 스스로를 지키려는 개인주의로 내몰았다는 분석입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겪은 이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청년들에게 공동체의 낭만 대신 나와 현실이라는 새로운 생존 문법을 남긴 모습입니다. 지난달은 큰 기온 변동과 함께 강한 추위가 길게 이어진 한 달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1.6도로 평년보다 0.7도 낮았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이 평년을 밑돈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특히 하순에는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고 대기 상층의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까지 겹치며 강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강수량은 평년의 19.6%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 전국 상대 습도는 53%로 관측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삼립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8시간 정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44명이 대피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불꽃이 건물 위로 크게 일렁거립니다. 새까맣게 뿜어져 나온 연기가 공장 건물을 뒤덮고 주변으로도 퍼져나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큰 펑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불길이 엄청 크게 올라가서. 소방은 불이 공장 주변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 가연물이 있어 대원들의 현장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한 냄새였어요. 이게 탈 때 나는 약간 화학 냄새? 좀 되게 맡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독성 강한 냄새 엄청 많이 났고. 불이 나자 공장 전체에 있던 544명이 대피했고 4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식빵 제조 라인이 있는 공장 건물 3층에서 났는데 이 건물에서만 60여 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립 공장에 총 인원이 544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알동에 62명이 근무를 했었고 1, 2층 50명, 3층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과 자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오늘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식은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붕괴 위험이 있거나 진입이 어려운 경우 감식이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도료 제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에서 보관 중이던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된 거로 보고 반경 300m 안에 있는 인근 공장 직원 등을 대피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전해진 가운데 충북 음성군은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 옹벽이 무너져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오산시청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토대로 이 시장이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고 점검 등의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방탄소년단 BTS의 컴백으로 전 세계 팬들이 서울로 몰릴 거로 예상되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주재로 관련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거로 보여 사전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강화합니다. 또 주최 측에 안전지원 인력을 요청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특별 관리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 응급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와 함께 숙박요금이나 전통시장 바가지 요금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장은 오늘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사회부의장이 설명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행정 강제력을 강화하기로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소환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1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과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1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강 의원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인물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서울 용산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남 씨도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를 각각 4차례씩 부른 데 이어 강 의원을 재차 조사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2차 진술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1억 원 의혹 수사가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진실 공방 속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어미준 지청장과 함께 쿠팡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스피가 5,300선을 재돌파하며 장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와 금 가격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부동산과 물가 등 경제 이야기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연준 의장 지명 여파로 혼란에 빠졌던 우리 증시 굉장히 많이 추락했었는데 금세 또 회복을 했습니다. 배경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작 케빈 워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컥 과거 행적을 이제 추정해서 덜컥 겁을 먹은 거였습니다. 예. 지레 겁먹고 이제 패닉셀, 이른바 이제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반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과도했던 이제 워시 쇼크가 좀 희석되고 정작 이제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가 확인이 되니까 어제 삼성전자 11% 넘게 올랐어요. 예. 전 처음 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주식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제 90만 닉스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 더 놀라웠던 건
우리가 뭐 매도 사이드카다, 매수 사이드카다 발동을 했는데 정작 그날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테인리는 삼성전자 1년 전 삼성전자 겨울 온다고 했던 데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연간 245조 원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예. 우리가 근무일수로 치면 주말 빼고 하루에 1조씩 영업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불과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미만 한 80조 원 이상 했어요. 그러다가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야 100조 원 넘을 것 같아. 무슨 얘기 135조 원. 그러다 245조 원까지 튄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러냐. 디램 가격이 1년 전에 한 1달러, 2달러 내외였어요. 지금 뭐 7, 8달러 이상 넘어가가지고 6배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1분기에 또 10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반도체 랠리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유동성. 떨어질 때마다 개인이 정말로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4조 5천억 원이나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하단을 좀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 떨어져서 보합세로 약보합세로 눈치 보기 장사를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지금 방향성 탐색 과정을 거치다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중한 때 뭐 5,360선까지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여전히 보면 어제 한 수급이 좀 다릅니다. 어제는 개인이 매도를 했다면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과 그리고 오늘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예. 자, 말씀 도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식빵 공장에서 빵의 모양을 만드는 정형기와 빵을 굽는 오븐 근처에서 발생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SPC 공장 합동 감식에 참여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은 1차 감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합동감식 참여 기관들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보다 빵을 만드는 기계 등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2시간 정도 화재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12명을 포함해 모두 3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들 기관은 내일 오전에도 SPC 공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이렇게 쑥 올랐다가도 또 확 빠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변동성을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크고요. 미증시 변동성도 상당히 커요. 예. 그동안은 사실 한국 증시 변동성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곧바로 대장주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언제 어떤 이슈로 터질지 모르거든요. 이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아마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이 케빈 워시의 경우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매파 성향이 강하고 달러화의 강세를 이끌 사람인지, 왜냐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통화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코스피 5,200, 300을 돌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독보적인 실적이 탄탄히 받쳐주다 보니까 미국발 충격은 오전에 잠깐 흡사하고 오후에는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도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비트코인보다 지금 변동성이 높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워시 쇼크했다는 레버리지 청산이 좀 있었고요. 뭐 하루 만에 10% 넘게 이렇게 예. 급등락한 건 이례적이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상품 거래소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니까 증거금을 인상을 했어요. 상품 선물 거래할 때는 10% 정도의 이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증거금을 더 올리니까 추가 자금을 넣지 못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강제 청산이 되다 보니까 금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커지는 사례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중앙은행들 그동안 중국은 달러 대신에 금을 계속 사모하는데 워시가 지명되자마자 계속해서 투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과도한 레버리지로 맞물리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하락했는데 일각에서는 뭐 거의 최저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고점 12만 6천 달러 대비 40% 넘게 빠졌습니다. 예. 7만 2천 달러 찍고 지금 7만 5, 6천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황금기를 기대하면서 투자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좀 떠나고 있고요. 여기다 월시 쇼크와 달러의 역습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이렇게 지금 모든 자산, 주식 팔고 코인 팔고 뭐 금은 원자재 다 팔거든요. 예. 근데 유독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에 주식처럼 현물 ETF가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금도 지금 3개월 새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무려 예. 8조 원이 빠지고 있고 지난 1월에만 16억 달러, 역대 3번째 규모로 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물론 7만 달러대가 이제 좀 지지선이다, 강력한 기술력 지지선이다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제 이 추가적인 어차피 이제 달러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기조에서 약세를 가게 되면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쨌든 이제 이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온 전후 부동산 매물을 좀 보게 되면 매물이 늘었어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통계를 보게 되면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2.9%가량 늘었고 이거는 뭐냐? 야, 세금 내느니 중과세 내느니 차라리 가격 낮춰서라도 선대영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입니다. 예. 송파구의 경우에는 재건축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손바뀜이 활발할 수밖에 없고 이 뒤를 보게 되면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용산구 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이에요. 굉장히 매물이 좀 적었던 지역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지금 5월 9일이라는 시점을 좀 의식해서 가격 기대감을 낮추면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신호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5월 9일까지 투매가 정말 나와서 핵심 지역들의 가격 조정을 이뤄내는지 이걸 봐야 하고요. 또 하나가 뭐 5월 9일 이후에 물론 뭐 실수요자, 세입자 감안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유예를 해줬거든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이건 썼던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도 보유세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어떤 게 나왔느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예 매물이 잠김 현상이 나오고 잠김 현상이 계속 오래되게 되면 오히려 전세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잔금과 등기 이후 이제 매물 잠김 용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정부가 이제 차곡차곡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중과 유예를 이제 끝내면 분명히 이제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매물 잠길 거다 이런 이야기 할 거다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전망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어떤 이제 주 매수세가 30대예요. 네. 근데 30대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이에요. 지금 아파트 이제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평형에 청약한다 하더라도 17억 원 정도는 마련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17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은 4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15 대책에 의해서 6억에서 더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대출 안 받고 17억짜리 아파트를 선뜻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30, 40대가 영끌하는 이유는 공급 절벽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대책, 129 대책은 대부분 첫 삽 뜨는 게 2028년에서 30년.
첫 삽 두고도 5에서 7년 정도 기다려야 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실수요자들한테 정확하게 앞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거고 지금 지자체와 약간의 이제 이 불협화음이 좀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아더라도 이제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왕이라고 비난하며 갈등을 빚었던 콜롬비아 구스타포 페드로 대통령과 만나 마약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군은 중동 해역에서 이란 드론을 격추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동을 앞두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의 첫 대전은 비공개로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웃으며 악수를 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역겨운 사람, 가자지구 집단 학살 공범이라고 맹비난한 지 불과 몇 달 만입니다.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꼽혔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긴장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페트로 대통령과 아주 잘 대화했다며 마약 유입 문제와 제재, 국토 안보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got along very well, and we're working on that. We're working on some other things too, including sanctions. 미군은 중동 인근 아라비아 해역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에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격추 몇 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이 미국 국적 유조선을 위협했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미군의 군사작전 이후 이란이 추가 충돌을 원하지 않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want that happening again, but they would like to negotiate. We are negotiating with them right now. Yes.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격추 조치가 적절했다면서도 오는 6일 열릴 미국, 이란 간 고위급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군사력 사용은 언제나 대통령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며 대규모 핵시설 공습을 당했던 이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경고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남미와 그린란드 등 서반구에서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우주군 창설을 본격화하면서 우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본토와 그린란드 등을 관할하는 북부사령부 우주군 북부구성군을 창설했다고 미 국방부 기관지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북부사령부 관할 아래 있는 우주군 북부구성군은 미군이 창설한 7번째 서비스 구성군입니다. 네, 늦은 새벽 인적이 뜸해진 대학 캠퍼스를 어슬렁거리는 이 녀석.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싶은 듯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데요. 흔한 길고양이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면 덩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현지 시각 1일 미국 아이다호주의 한 대학교에 퓨마 한 마리가 출몰한 겁니다. 보통 숲에서 생활하지만 도시 주변에서도 드물게 목격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자칫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현지 당국은 포착 이틀 만인 지난 3일 이 퓨마를 찾아내서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있는 한 상가 앞입니다. 상가 건물이 뒤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선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오는 차량도 보이는데요. 지난달 말 카이로 동쪽의 주유소 건물 근처에서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최소 2명이 다치고 주유소 내부 상점 2곳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인근 굴착기 공사로 지반이 약해지며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 연습을 하고 있던 한 배구 선수가 공을 보낸 방향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더니 바짝 엎드립니다. 이윽고 무릎을 꿇은 채 빨간 옷을 입은 여성에게 잇따라 고개를 숙이는데요. 일본 남자 프로배구 올스타전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니시다 유지 선수가 실수로 이 여성 스태프를 맞추자 온몸을 날려서 사죄한 겁니다.
일본식 사과인 도게자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면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이 행사장으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걸음걸이부터 서 있는 자세까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이죠. 자, 이윽고 손을 들어서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하려던 로봇, 갑자기 옆으로 기울더니 바닥에 고꾸라져 버립니다. 지난달 중국 광동성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의 시연 행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직 어설픈 수준의 로봇을 무리하게 시연하려고 했다가 괜히 웃음거리가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날은 비교적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잔뜩 흐리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북의 공기가 탁한데요. 전남과 경남 지역도 오후부터 밤 사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인 모레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